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상속자들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저자는 윌리엄 골딩입니다. 진화학적으로 보았을 때 현생의 인류, 우리죠. 즉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로 분류가 됩니다. 호모 사피엔스와 거의 동시대에 아니면 조금 이전에 네안데르탈인이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기록이나 증거는 호모 사피엔스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편입니다. 아마도 우리와 유사성이 많은 외모를 가진 호모 사피엔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이질적인 다른 외모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됩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큰 뇌를 가지고 도구를 사용하고 집단을 이루며 의사소통을 제법 원활하게 했던 것에 비해서는 네안데르탈인은 소규모 집단에 그리고 이런 언어적인 소통도 좀 떨어졌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역사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먼 옛날 기록이 남지 않는 선사 시대 어느 시대에 네안데르탈인이 호모 사피엔스를 처음 맞닥뜨린 그런 시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네안데르탈인의 눈에는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반대로 진보한 기술과 유전자를 가진 호모 사피엔스의 눈에는 네안데르탈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소설 상속자들은 바로 그런 역사의 교차점에 대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이 소설 상속자들은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의 만남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쓰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저자인 윌리엄 골딩은 사실은 파리대왕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파리대왕은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아하는 너무 좋아하는 소설인데 섬에 표류된 문명세계의 소년들이 문명을 잃어가면서 동물적인 폭력성과 야만성을 드러내는 그런 역시 묘한 주제의 소설이었습니다. 굉장히 섬뜩하면서도 재미있습니다. 게다가 인류가 구축한 문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문명이라는 게 없다면 인간은 정글의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냥 그런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될까요? 뭐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파리대왕의 작가가 쓴 작품인데 이 작품 상속자들에서도 비슷한 그 의문에 대한 인간과 동물의 차이 이런 또 다른 재미있는 시각이 보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잔인함 그리고 폭력성 이런 이야기들도 다루고 있고요. 인간이 다른 인간 혹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인간 집단에 비해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폭력적이 되고 지배적인 그런 폭력성을 드러내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마치 파리대왕에서 소년의 집단들이 그랬듯이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식민 약탈과 정복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총을 든 유럽인들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때 느꼈던 놀라움과 공포가 네안데르탈인들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강 건너에서 죽은 나무를 향해 이 가지를 던졌어. 로크가 그녀가 이 그림을 자신과 함께 볼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머리가 너무 피곤해져 포기했다. 가자. 그들은 피 냄새를 맞으며 강 끝자락까지 따라갔다. 물가에 있는 바위에도 피가 있고 젖이 조금 있었다. 파가 두 손으로 머리를 누르고 그림을 말로 옮겼다. 그들이 니를 죽이고 그녀를 물속으로 던졌어. 그리고 늙은 여자도. 그들이 라이쿠와 새 아기를 데려갔어. 네, 이런 장면입니다. 그들은
호모사피엔스죠. 그들이 강 건너에서 죽은 나무를 향해서 이 가지를 던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지를 던졌다는 것은 호모사피엔스들이 활을 쏜 겁니다. 네안데르탈인들은 처음 보는 거죠. 화살이 날라와서 나무에 옆에 있는 나무에 탁 박히는 걸 보고 이 나무 가지를 쟤네가 던졌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소설 상속자들의 주인공인 로크가 속한 네안데르탈인 공동체는 주인공 로크와 그리고 그의 부인 파, 그리고 딸인 라이쿠, 요 가족을 중심으로 아마도 부모로 추정되는 아버지 말, 그리고 어머니 늙은 여자, 그냥 이렇게만 나옵니다, 이름이. 또 다른 가족인 하와닐, 그리고 하와닐 사이에서 갓 태어난 젖먹이 아기, 새아기, 이렇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소규모 집단이죠. 몇 명 안 되는. 이들은 먹을 것을 채집하고 사냥을 하면서 죽은 동물을 하이에나와 싸워서 쟁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형적인 그 수렵 채취의 원시인들이죠. 서로의 생각과 기억을 공유하는 것을 그림이라고 표현하면서 조금씩 소통이라는 것을 그래도 하는 집단입니다. 하지만 이 종의 특성상 아직은 완벽하게 서로의 생각과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이 네안데르탈인은 다른 사람들과 조우하게 됩니다. 바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들과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져가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납치되거나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직접 본인들의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낯설고 두려운 새로운 인류, 신인류와의 조우입니다. 세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이인 라이쿠와 새 아기를 납치했고 나머지 구성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제 이 주인공과 부인, 마지막에는 주인공만 남고요. 그들은 호모사피엔스죠. 통나무로 배를 만들어서 물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도구들을 사용하고 가죽으로 된 옷과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나무 끝에 뾰족한 돌을 단 창을 던지고 활과 화살로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무시무시한, 그리고 본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놀라움과 두려움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부분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대낮에 마주보게 되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상했다. 머리카락은 검은색이고 도무지 이해 불가능한 방식으로 자랐다. 앞에 앉아있는 뼈 얼굴 사람은 머리카락이 소나무처럼 곱게 서 있어 안 그래도 너무 긴 그의 얼굴이 무언가가 무자비하게 위로 끌어당기는 듯 길게 뻗어 있었다. 그 사람들은 말벌처럼 위협적으로 보였다. 털이 소복한 회색빛 피부 위로 목 둘레에는 이빨과 조개 껍질을 엮은 줄이 걸려 있었다. 눈썹 위로는 뼈가 불룩 튀어나오고 뒤쪽으로 이어지다 머리카락에 가려졌다. 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처음 본 호모사피엔스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역사적인 상상력이지만 이런 신인류 호모사피엔스를 마주한 네안데르탈인들의 충격과 공포가 아주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두 발로 걸어다니고 통나무를 파서 배를 만들어서 강을 건너다니고 활을 쏘는 그런 신인류가 얼마나 놀라웠을까 싶습니다. 스스로는 자신들이 지구상에서 멸종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도 아마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설 속의 네안데르탈인인 루크는 이들이 굉장히 두려운 한편 또 경이롭고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벌꿀을 발효시킨 술을 마시면서 집을 짓고 의복을 갖춰 입은 인류는 마치 외계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대항해 시대에 식민지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정복될 것을 모른 채 이런 유럽의 약탈자들을 호기심에 차서 맞이한 것과 아마 비슷한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 소설 상속자들 속에서 네안데르탈인 루크는 한 시대가 끝나가고 자신들은 결코 이 새로운 사람들을 당해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단념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읽으면서 좀 왠지 울컥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쩌면 산업혁명을 맞이한 노동자들이 느꼈을 그런 무기력감과 그런 비슷한 감정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식민 침략자들에게 본인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원주민들이 아마 느꼈을 그런 감정이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미국 땅에 정착한 청교도들에게 옥수수를 전해준 아메리카 원주민들, 인디안이라고 불리는 잘못된 명칭이지만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또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현대적으로 옮겨보자면 어쩌면 지금 인공지능, AI의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도 곧 느끼게 될 감정이 아닐까,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로크의 새 머리는 어떤 것들이 바다의 파도처럼 사라지고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머리는 사람이 가시를 품에 안듯 아픔을 감내하며 고통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모든 변화를 낳은 새로운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로크는 같음을 발견했다. 그는 평생 같음을 의식하지 않고 사용했다. 나무 위의 버섯은 귀엽고 그 단어는 같지만 머리 옆쪽에 있는 예민한 것들에 결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구별할 수 있었다. 이제 로크는 새롭게 이해한 사실에 몸서리치며 막대기나 고기를 자르기 위해 돌을 사용한 것처럼 확실하게 같음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같음을 통해 손을 사용하는 하얀 얼굴의 사냥꾼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이 임의적이고 무관한 침입자가 아니라 생각이 가능한 존재로 자리매김되었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금 서글펐던 로크가, 네안데르탈인 로크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 호모사피엔스를. 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주 소재도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작가의 필력도 굉장히 좋은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네안데르탈인 루크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호모사피엔스인의 시점으로 화자가 탁 변경되는 그 지점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소름이 좀 끼쳤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시대가 탁 끝나고 지고 지금 우리 현생 인류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그렇게 시점을 끝에 탁 스위치하면서 비유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굉장히 좀 닭살 돋는 연출이었다. 소름 끼치는 멋있는 연출이었다. 조금은 네안데르탈인 입장에선 서글프고요. 그런 부분이었고, 선사시대의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저 자신의 모습이 좀 투영되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소설적인 재미도 있고 또 많은 생각의 잔상을 던져주는 아주 명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읽어보시기를 꼭 추천드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상속자들, 윌리엄 골딩. 1. 로크는 최대한 빨리 달리고 있었다. 머리를 수그리고 균형을 잡기 위해 가시덤불을 수평으로 들고 빈손으로는 선명한 싹들을 옆으로 쳐날렸다. 라이쿠는 한 손으로는 로크의 목덜미와 등에 난 곱슬곱슬한 갈색 털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는 그의 턱 아래로 오아 인형을 쥐고 웃으며 로크의 등에 타고 있었다. 로크의 발은 영리했다. 발에 눈이 달렸다. 발은
너도 밤나무의 뿌리가 보이면 피해가고 길 중간에 물 웅덩이가 보이면 위로 펄쩍 뛰었다. 라이쿠가 로크의 배를 발로 찼다. 더 빨리, 더 빨리! 그의 발이 땅을 찌르고 휙 돌아 속도를 늦추었다. 이제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왼쪽에서 평행으로 흐르는 강의 물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너도 밤나무가 보이고 덤불이 사라졌으며 그들은 통나무가 있던 평평한 진흙땅에 도착했다. 자, 라이쿠! 치르게 습지물이 그들 앞에서 뻗어나가 넓은 강으로 흘러들었다. 강가의 길이 건너편 땅에서 다시 시작돼서는 오르막길로 이어져 나무 사이로 사라졌다. 행복한 듯 미소 띤 로크가 물을 향해 두 발자국 걸어가 멈춰섰다. 미소가 사라지고 아랫입술이 축 처질 때까지 입이 벌어졌다. 라이쿠가 그의 무릎 아래로 미끄러져 땅으로 내려갔다. 아이가 오와 인형의 머리를 입에 넣고 인형 위를 바라보았다. 로크가 머뭇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통나무가 없어졌어. 그는 눈을 감고 통나무 그림을 보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썩은 회색빛 통나무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온통 물속에 잠겨 있었다. 중간 부분을 밟으면 물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무시무시한 물은 어떤 곳에서는 남자의 어깨 높이만큼 깊었다. 그 물은 강이나 폭포처럼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었다. 강 쪽으로 흐르기도 하고 깨어날 때는 오른쪽으로 지나갈 수 없는 늪지와 덤불로 무성한 황야까지 닿았다. 그는 사람들이 항상 사용하던 이 통나무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고 눈을 다시 떴을 때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미소 짓기 시작했다. 하지만 통나무는 없었다. 파가 빠른 걸음으로 길을 따라왔다. 새 아기는 등 뒤에서 잠들어 있었다. 아기가 떨어질까봐 걱정하지는 않았다. 아이가 손으로 목덜미에 난 털을 꼭 잡고 발로 허리 아래쪽의 털을 잡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가 깨지 않도록 사뿐사뿐 걸었다. 로크는 그녀가 너도 밤나무 아래 나타나기 전에 그녀가 오는 소리를 들었다. 봐! 통나무가 없어졌어! 그녀가 물가로 곧장 와서 보고 냄새를 맡더니 로크를 비난하는 듯 쳐다보았다. 그녀는 말할 필요가 없었다. 로크가 그녀를 향해 고개를 흔들기 시작했다. 아니야, 아니야. 사람들을 웃기려고 통나무를 옮기지 않았어. 그게 없어졌어. 그는 통나무가 없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팔을 크게 벌렸고 그녀가 이해했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 팔을 내렸다. 라이쿠가 그를 불렀다. 흔들어줘. 아이가 긴 목처럼 늘어져 빛을 머금고 초록색 밤색 싹을 틔운 너도 밤나무 가지를 잡으려 했다. 로크는 그곳에 없는 통나무를 잊어버리고 아이를 갈고리 모양 가지에 올려주었다. 그가 아이를 옆으로 끌어올렸다. 그가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날 때마다 가지가 삐걱댔다. 호! 그가 가지를 놓고 팔을 넓적다리 뒤쪽으로 펄썩 내렸다. 가지가 멀어지고 라이쿠가 신나는 듯 소리질렀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로크는 되풀이에서 끌어당겼고 한 아름의 입들이 물가를 따라 소리 지르고 웃고 안 된다고 하는 라이쿠를 안았다. 파는 로크와 물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가 다시 얼굴을 찌푸렸다. 하는 급했지만 뛰지 않고 길을 따라왔다. 그는 로크보다 사력 있고
응급 상황에 잘 대처했다. 파가 그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즉시 답하지 않았지만 빈 물을 보고 너도 밤나무 아치 너머 왼쪽으로 보이는 강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귀와 코로 숲에 침입자가 있는지 찾아보고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고야 가시덤불을 내려놓고 물가에 무릎을 꿇었다. 저기 봐. 그가 통나무가 움직일 때 생긴 물 아래 고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가장자리는 여전히 날카로웠고 떨어져 나간 흙 조각들이 물살에 부서지지 않은 채 고랑에 놓여 있었다. 그는 물 아래 굽은 고랑이 없어지는 지점까지 눈으로 따라가 보았다. 파는 끊어진 길이 다시 시작되는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통나무의 저쪽 끝이 있던 땅도 파헤쳐져 있었다. 그녀가 하에게 질문하고 그가 그녀에게 답했다. 하루, 어쩌면 이틀, 사흘은 아니고. 라이쿠는 여전히 웃으며 소리 지르고 있었다. 닐이 길을 따라 나타났다. 그녀는 피곤하거나 배고플 때 늘 그러듯 부드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무거운 몸에 피부가 늘어져 있었지만 가슴은 팽팽하고 가득 차 젖꼭지에 하얀 젖이 매달려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새 아기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파의 털을 붙잡고 있는 아이가 잠든 것을 보고는 하에게 다가가 팔을 만졌다. 왜 나를 두고 갔어? 네 머릿속에는 로크보다 많은 그림이 있잖아. 그가 물을 가리켰다. 통나무를 보려고 빨리 왔어. 하지만 통나무는 없어졌어. 세 사람이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랬듯 그들 사이에 감정이 생겼다. 파와 닐은 하가 생각하는 그림을 공유했다. 그는 통나무가 아직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만약 물이 통나무를 데려가거나 통나무가 저절로 기어갔다면 사람들은 늪 주위를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하고 그것은 평소보다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